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방 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인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아태 지역 주요국의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국방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하고 돌아온 김지한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안보회의 올해가 16번째 회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회의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의 국방장관, 고위 관료, 민간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해 국방 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준정부 차원의 다자간 안보회의체입니다. 지난 2002년 처음 시작됐는데요. 매년 싱가포르에 있는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려서 샹그릴라 대화라 불립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아세안, 유럽 등 모두 30여 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가해 주요국 장관들과 양자 또는 다자회담을 갖고 국방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미국, 일본과의 회담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대신은 3일 오후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문제와 지역 안보 상황, 국방 협력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삼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영내와 세계 안보에 있어 시급한 위협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삼국 장관은 4차례의 미사일 경보 훈련과 미 전략폭격기의 연합 비행 훈련 등 3국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최근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포함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한미일 3국 장관 회담에 이어 한미, 한일 장관도 잇따라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일 3국 회담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발언이 주목받았는데요. 한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최근 우리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의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한국 정부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한일 장관 회담에선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도모미 일본 방위대신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국 장관은 고도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지난해 한일 장관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는 우리나라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간 직통전화 보관과 관련한 실무 협의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국방당국 간 인적 교류와 정례 회의, 학술 교류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여러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대단히 많은 나라에서 양자회담 요청이 있었는데요. 일정상 전부 수용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첫날인 2일엔 호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회담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한국과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리야쿠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선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간 방산 군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3일엔 캐나다 국방장관과 4일엔 뉴질랜드 국방장관, 필리핀 국방차관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양자회담에도 이번 안보회의에서 있었던 주목할 만한 발언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인데요. 매티스 장관은 본회의 직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외교 경제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외교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국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의 발언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도모미 방위상은 특별 세션 직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며 일본은 이미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이전 한국 정부와 해결된 것이라며 미래를 바라보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다자간 국방 현안과 안보를 논하는 자리에서 민감한 외교 사안을 꺼낸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발언 내용도 수긍하기 어려워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선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갈등이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사안이었는데요. 이번엔 본회의나 특별 세션에서 많은 나라들이 북핵과 미사일의 우려를 표하고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전략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핵심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세계 안보의 시급한 위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네요. 김지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 새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7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56호는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를 확대했습니다. 4개 기관과 개인 14명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기관은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들입니다. 또 개인으로는 국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이루 정찰총국 5국장과 김철남 조선금산무역대표, 리제일 당선전선동부 1부부장 등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의 제재 대상은 개인 53명, 기관은 4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And we have never closed the door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But as we have said before, all options for responding to future provocations must remain on the table. 이번 제재안은 수위보다는 추가적인 경고를 주는데 무게를 뒀다는 분석입니다.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누적만으로도 새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후한무치한 오만과 독선이라고 표현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기 사회가 또다시 벌려놓은 반공화국 제재 책동을 우리의 핵무력 강화를 가로막고 우리를 무장히 해제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시킬 것을 노린 악랄한 적대 행위로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의해 만들어냈다는 이번 결의가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적나라한 표현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블랙리스트만 확대한 수준이라서 수위는 약한 편이지만 중국도 함께 채택했다는 점에서 경고 메시지로 작용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지난 2일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양성 2017년 1기와 예비역 2017년 2기 부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여군 219명을 포함한 870명의 신임 부사관이 탄생했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16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친 최정예 전투부사관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지난 2일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임관식에서는 여군 219명과 예비역 23명을 포함해 모두 870명이 영예로운 임관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임관식은 6.25 전쟁 영웅인 최득수홍과 베트남전 전쟁 영웅인 이종세홍, 가족과 친지 등 3,500여 명의 축하와 격려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잘 이겨내고 믿음직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우뚝 선 태양의 후예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가족과 또 선후배, 친지 여러분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임관한 신임 부사관들은 정통해야 따른다는 구호 아래
16주간의 양성교육 과정을 거쳐 부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과 지휘 능력을 구비했습니다. 특히 6.25 참전용사의 후손과 형제 부사관, 대를 이어 3대가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가족 등 다양한 부사관 가족들이 탄생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했던 것처럼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고 재평가해서 누구보다 뛰어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부사관 화이팅! 군인 가족으로서의 명예와 가족애를 가지고 공병병과 업무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한편 육군 부사관학교는 향후 10만 부사관 시대를 준비하고 부사관 정예하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 교육 혁신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 네, 혹시 민주지산이라고 아십니까? 대한민국 100대 명산 중에 한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 군에게는 행군 중 기상악화로 특전 용사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마음 아픈 곳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리기 위해 후배 전우들이 19년 전 선배 전우들의 사고 원점에 추모비를 세우고 그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9년 4월 1일 민주지산. 그 당시 육군 5공수여단 23대대 용사들은 행군 중 갑작스런 기상악화를 마주합니다. 일어나! 이렇게 죽을 거예요? 영하 30도의 기온과 30cm의 눈은 결국 6명의 전우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국제평화지원단은 매년 민주지산 희생자들을 위해 추모식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추모식이지만 전우를 보낸 이들에게 그날의 기억과 아픔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수봉 상사가 그 당시에 추워서 그냥 옷을 벗으면서 어머니가 부른다면서 자리 눕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고 호되게 야단을 치고 빨리 내려가자고 얘기만 했지 그 모습이 우리 수봉이의 마지막 모습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부대는 지금까지 민주지산 입구에서 추모식을 진행했지만 올해는 행군을 통해 선배 전우들이 걸었던 발자취를 느끼고 그 당시 사고의 원점에서 추모식을 했습니다. 보기에도 무거워 보이는 비석을 들고 산을 오르는 특정 용사들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엿보입니다. 민주지산이 19년 2개월 전에 저희 선배 전우들이 악천후 속에서 힘들었던 그 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산을 오르면서 힘들 때 그 선배 전우들이 힘들어하고 눈을 맞고 체온이 떨어져서 그 힘든 상황들이 떠올랐고 그래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이 선배 전우들의 힘들었던 시간이 그대로 간직된 원점에 도착하고 비석을 세우며 마음은 자연스레 경건해집니다. 설립하게 된 계기가 과거에 선배 전우들의 어떤 이 발자취를 그대로 밟고 선배들의 혼과 넋을 달래고자 부대는 매년 천리행군 경로를 민주지산으로 정해 추모식을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가운데 선배 전우들의 정신을 발전시켜갈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집안이 어려운 사람은 생계유지 사유로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어떤 제도인가요? 네,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은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원을 출원하여 전시 근로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력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도 생계유지 곤란 사유로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을 받으려면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수입액 등 세 가지 요건 모두가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생계유지 곤란이라는 판단 기준에서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네, 생계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에서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직계 비속 및 미혼의 형제 자매입니다. 단 생모, 부모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기혼의 형제 자매나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등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나이와 근로기준 능력에 따라 부양 의무자, 피부양자,
자활 가능자로 각각 구분되어 부양비가 정해집니다. 부양 의무자는 다른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부양자는 다른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며, 자활 가능자는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럼 가족 구성원 간의 연령에 따른 부양비는 어떻게 되나요? 네, 부양비는 부양 의무자 한 명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 수를 말합니다. 남녀 구분 없이 부양 의무자는 19세 이상 59세 이하인 사람이고, 피부양자는 19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 및 19세자 중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하며, 자활 가능자는 6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양비는 부양 의무자가 남성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피부양자가 있어야 하고, 부양 의무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의 피부양자가 있어야 합니다. 네. 이 입영 통지서를 받았거나 군복무 중인 사람의 부양비는 어떻게 되나요? 네,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은 자활 가능자로 보며, 다만 보충력증, 산업기능요원, 예술체육요원 및 공존보건의사 등으로 대체 복무 중인 자는 부양 의무자로 봅니다. 참고로 현역 복무 중인 병사와 인간 예정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사관생도는 부양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네, 가족 중 형제가 같이 군복무를 할 경우 그중에 누가 군면제를 받게 되는 거죠? 네, 가족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때에는 그 가족이 원하는 사람이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남은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병역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한 가족 중 한 명이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이거나 사회복무용으로 복무 중이고, 한 명이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거나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일 경우에도 그 가족이 원하는 사람이 병역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 복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병역 감면을 받게 됩니다. 네. 오늘은 생계 유지 곤란 사유 병역 감면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육군 36사단이 건전한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 사단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모두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자리였는데요.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육군 36사단이 장병들과 소통하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위대한 실패, 새로운 시작. 사단장이 30년 전 초급 장교 시절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담을 들려주며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자상한 아버지처럼 아들 같은 장병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집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건강한 몸으로 다시 부모한테 돌려보내야 될 책임이 나한테 있어요. 한 사람도 범법자가 되고 사고를 당해서 다치는 사람이 없이 전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토크 콘서트에 이어 진행된 일문일답 코너.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색색의 종이 비행기에 적어 사단장에게 날려보냅니다. 아무런 제한 없이 다양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걱정과 고민을 털어버리니 군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솟아오릅니다. 군생활을 하면서 가끔 실수를 하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오늘 사단장님이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마음에 와 닿았고 앞으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5인조 그룹의 신나는 춤과 노래, 군악병의 현란한 마술쇼가 이어지며 장병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사단장부터 2등병까지 모두가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자리가 또 한 번 주어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는 국군 장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병역 문화 정착을 위해 육군 36사단이 마련한 토크 콘서트. 소통과 대화라는 방식으로 젊은 장병들에게 다가서는 자리였습니다. 국방뉴스 윤효수입니다. 한 장관은 첫날인 2일엔 호주,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각각의 회담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한국과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리야쿠드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선 현재 추진 중인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간 방산 군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3일엔 캐나다 국방장관과 4일엔 뉴질랜드 국방장관, 필리핀 국방차관과도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양자회담에도 이번 안보회의에서 있었던 주목할 만한 발언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의 발언인데요. 매티스 장관은 본회의 직후 미국이 북한에 대해 선제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군사력도 사용할 수 있지만 먼저 외교 경제적 수단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외교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국과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의 발언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도모미 방위상은 특별 세션 직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지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며 일본은 이미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이전 한국 정부와 해결된 것이라며 미래를 바라보고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다자간 국방 현안과 안보를 논하는 자리에서 민감한 외교 사안을 꺼낸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발언 내용도 수긍하기 어려워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샹그릴라 대화에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방 안보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인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가 2일부터 4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아태 지역 주요국의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 국방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하고 돌아온 김지한 기자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시아 안보회의 올해가 16번째 회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회의인지 잠시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 지역의 국방장관, 고위 관료, 민간 안보 전문가 등이 참가해 국방 정책과 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준정부 차원의 다자간 안보회의체입니다. 지난 2002년 처음 시작됐는데요. 매년 싱가포르에 있는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려서 샹그릴라 대화라 불립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 아세안, 유럽 등 모두 30여 개국이 참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가해 주요국 장관들과 양자 또는 다자회담을 갖고 국방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렇군요. 무엇보다 미국, 일본과의 회담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대신은 3일 오후 한미일 국방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북한 문제와 지역 안보 상황, 국방 협력 발전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삼국 장관은 최근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영내와 세계 안보에 있어 시급한 위협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삼국 장관은 4차례의 미사일 경보 훈련과 미 전략폭격기의 연합 비행 훈련 등 3국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최근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해양 안보의 중요성을 포함해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번에 한미일 3국 장관 회담에 이어 한미, 한일 장관도 잇따라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미일 3국 회담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선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발언이 주목받았는데요. 한 장관은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최근 우리 정부의 조치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거나 미국의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고 한미동맹의 기본 정신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한국 정부를 이해하고 신뢰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어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한일 장관 회담에선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도모미 일본 방위대신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비롯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양국 장관은 고도화, 현실화되고 있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한일, 한미일 간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장관은 지난해 한일 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바 있는 우리나라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 간 직통전화 보관과 관련한 실무 협의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한일 국방당국 간 인적 교류와 정례 회의, 학술 교류 등
상호 이익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여러 나라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대단히 많은 나라에서 양자회담 요청이 있었는데요. 일정상 전부 수용할 수 없어서 안타까운 점이 많았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분석입니다.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의 누적만으로도 새 대북 제재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후한무치한 오만과 독선이라고 표현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기 사회가 또다시 벌려놓은 반공화국 제재 책동을 우리의 핵무력 강화를 가로막고 우리를 무장히 해제시키며 경제적으로 완전 질식시킬 것을 노린 악랄한 적대 행위로 준열히 단죄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협의해 만들어냈다는 이번 결의가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적나라한 표현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북한은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탄도미사일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블랙리스트만 확대한 수준이라서 수위는 약한 편이지만 중국도 함께 채택했다는 점에서 경고 메시지로 작용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방뉴스 이다경입니다. 지난 2일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양성 2017년 1기와 예비역 2017년 2기 부사관 임관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여군 219명을 포함한 870명의 신임 부사관이 탄생했습니다. 손정민 중사의 보도입니다. 16주간의 훈련을 무사히 마친 최정예 전투부사관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지난 2일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열린 임관식에서는 여군 219명과 예비역 23명을 포함해 모두 870명이 영예로운 임관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임관식은 6.25 전쟁 영웅인 최득송과 베트남전 전쟁 영웅인 이종세홍, 가족과 친지 등 3,500...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다른 나라들의 갈등이 가장 주목도가 높았던 사안이었는데요. 이번엔 본회의나 특별 세션에서 많은 나라들이 북핵과 미사일의 우려를 표하고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우리 정부의 향후 대응 전략이 국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핵심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세계 안보의 시급한 위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네요. 김지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해 새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7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으로 북한 기관 4곳과 개인 14명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새 대북 제재 결의안 2356호는 제재 대상 블랙리스트를 확대했습니다. 4개 기관과 개인 14명이 추가됐습니다. 추가된 기관은 고려은행과 북한 전략로켓사령부, 무기거래 관련 업체들입니다. 또 개인으로는 국외에서 간첩 활동을 하는 조이루 정찰총국 5국장과 김철남 조선금산무역 대표, 리제일 당선전선동부 1부부장 등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유엔의 제재 대상은 개인 53명, 기관은 4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And we have never closed the door to dialogue with North Korea. But as we have said before, all options for responding to future provocations must remain on the table. 이번 제재안은 수위보다는 추가적인 경고를 주는데 무게를 뒀다는